벤츠나 BMW 뭐 이런 회사가 다 갑자기 발전한 거는 전쟁 때문이죠. 전쟁 때 디젤 엔진으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전기로도 다 비행기 만들 수 있는데 이 석유 산업이 발달한 거는 폭격기 자체는 전기 모터 가지고는 빨리 못 만들잖아요. 로켓이나 제트기는. 그러니까 결국 전쟁 때문에 이런 그런 화석연료 엔진이 계속 개발됐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옛날에 나치가 이제 고안한 건데 이게 석유를 거의 안 먹지. 저 사람 많이 타고 저 가스 채우면 되니까. 그래 저 때문에 겨우 프로펠러 몇 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느려서 그렇지. 아 이게 실제로 비행을 했네. 힌덴부르크네. 힌덴부르크의 마지막 비행.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객기보다 느리지만 그냥 석유를 많이 안 먹으니까. 아 이게 터보 차저인데 이걸 돌리면 터보 차저가 별게 아니고 흡기를 좀 더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서 엔진룸에서 태워야 되는데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좀 더 석유를 많이 소모하지만 폭발이 더 활발히 일어나서 엔진이 힘이 좋아진다. 그런 게 일종의 차저죠, 차저. 터보. 또 이거 돌리면 윙 하면서 터보 소리가 나요. 좀 신남. 아, 이거 약간 스포츠 모드네. 와, 몇 킬로고? 190km. 1928년인데 200km를 달리네. 와, 1928년이면 우리 일본 놈들 우리 먹었을 때네. 고종 시절에 200마력. 난 차가 작으니까 140밖에 안 되는데 와 미친.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 190km 이거 타고 190km 와 크긴 컸어요. 실제로 지금 차보다 더 컸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대한 캐스비 이런 데 나오던 차지. 근데 이런 부실한 차로 199 달리면 불안해서 아이고. 그래서 막 이래 윙도어 막 위로 이제 문 열리기 시작하고. 아 가비리올레 50년대 은행 강도는 항상 이걸 탔죠. 항상 이게 이제 빨라. 그래서 깡패 영화 보면 항상 그런 강도 영화 보면 가비리올레를 준비해라 이라거든. 그러니까 이거 타고 도망가면 못 쫓아오니까. 영화 대사에 있는 거 나옵니다. 은행 강도들이 가비리올레를 준비해라 이러면서. 아 55년 우리 뭐 6.25 일났을 때 그럴 때인데 디자인이 진짜 전위적이다. 정말 지금 내놔도 팔리겠는데요. 아 SLR이 이렇구나. SLR이 스르륵이네 스르륵. SLR이 우리 그 배그 할 때 스르륵 말고 여기 진짜 스르륵이 있네. SLR이 제일 스포츠카 중에 제일은 아니고 벤츠의 스포츠카 중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SLR은 비싼데 옛날 이때도 비쌌네. SLR 윙도 57년도 이럴 때 윙도 SL 쿠페 와 간지납니다. 아 근데 기아 스택이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진짜 한 30% 부족한데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윙도어라니 참 쇼킹하대. 도슨트 같은 게 여기도 있었어요. 어떤 뭐 비밀문으로 손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차를 설명하시더라고. 이제 옛날 벤츠들. 이거 옛날에 이제 스탈린이 호치민한테 2차 선물했죠. 200S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냥 예술가 타는 차도 있습니다. CLA네 CLA. 교황 타던 차.
그 벽에 이제 그 시대의 유명한 사건을 걸어놨어요. 86년이구나 체르노빌이. 난 84년인 줄 알았는데. 이 수많은 로고들. 개인적으로 ML 갖고 싶습니다. ML. 저는 갖고 싶은 차는 ML이나 또는 뭐 그 정도네요. SLK 있는 것도 좋고. 근데 한국 벤츠는 사기니까 맨날 미국 값보다 한 1,000만 원 비싸. 딜러가 500 먹고 수입상이 500만 원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실제 미국하고 비슷한 가격 차는 티구안하고 BMW 520D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좀 비싸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호구야. 여기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워낙 이제 오래된 그 클럽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구팀을 이렇게 이거 이런 의자가 꼭 축구 좌석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거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이때까지. 여기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뭐 이랬네요. 근데 입장료 참 쌌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팍 마치 달리듯이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자동차 배경음이 좀 들려. 환청이 아니고 여기 배기음을 내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고차원 유머네요. 청년은 바다에 갔다. 여기 해수욕장이 있죠. 해수욕장. 갑자기 해수 개새끼 쌍놈 끝. 뭔 뜻입니까? 이거 이해하면 천재다. 해수를 욕하는 장소니까 해수욕장. 해수 개새끼. 미국 애들이 우리 보고 자꾸 파병 해라 하면 좋은 방법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라크 옛날에 파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너그 나라 지켜주는데 너희도 이라크 파병 좀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을 돕는다 이거지. 우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연히 돕는 건데 다만 우리 군대를 이라크로 보내는 게 아니고 미국 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침공 등으로 생긴 미국의 안보 공백을 우리나라 주미 한국군이 메꿔주는 거죠. 근데 혹시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인이나 뭐 캐슬린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장갑차에 깔려 죽어도 하여튼 우리한테 책임은 없어. 아무튼 우리가 지켜주기만 하면 되니까. 소설 같은 미아리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케이블 TV에서 했던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다. 조재현 씨가 출연하는 재밌는 영화다. 사창가를 배경으로 하는 좀 충격적인 내용, 뭐 그런 영화였다. 나에게는 사창가라는 거는 뭐 욕정을 해소하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천한 여자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97년 어느 여름에 나쁜 남자 영화처럼 나의 경험담을 적기로 하였다.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힘든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할 때쯤 뭘 먹고 사나 고민을 하던 때에 동네 선배가 미아리에서 장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내가 살던 곳이 미아리라서 뭐 두세 정거장인 정릉이란 곳이었기 때문에 미아리 사창가에서 돈벌이를 찾곤 했다. 그때는 이제 미아리에서 장사하는 게 꽤나 두렵고 망설였는데 좀 찝찝하고 꺼려졌다. 하지만 아무 자본 없이 일할 수 있고 돈벌이 괜찮으며 뭐 간섭 안 받고 하는 장점도 있다.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제대를 며칠 앞두고 그 장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병장정력을 했다. 그래서 미아리에서 마차 장사를 시작했다. 포장마차 같은 거지. 포장마차. 장사 내용은 이렇다. 미아리 사창가는 매우 좁은 골목으로 미로처럼 연결되는 넓은 지역이다. 그래서 마찰에서 커피나 꿀을 타는 리어카가 있다. 보통 사창가 영업직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그럼 여자들이 치장을 하고 있고 유리로 된 문 밖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나는 그녀들을 바라보는 형태다.
그녀와 나 사이에 사람 2명도 나란히 걷기 힘든 골목이 있고 그녀들은 호객행위를 한다.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꿀차라는 것은 30개 한 박스에 2,000원에 들어온다. 꿀차는 그냥 뚜껑 닫고 뜨거운 물 부어서 휘저어주는 방식이라 매우 간단하다. 한 잔에 2,000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잔을 팔면 1,900원이 거의 마진인 셈이다. 내가 관리하는 기계는 6개였다. 뭐 관리 별거 아니고 뭐 그 가게에 뭐 콘돔, 휴지, 물수건을 매일 공급해준다. 그리고 그 가게들은 나의 장사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방식은 그렇다. 도와주는 뭐 그곳에 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먼저 나온 사람은 나머지 친구를 기다리며 파트너와 대화를 한다. 대화 내용은 뭐 뻔하다. 뭐 아가씨가 그 뭐 정력 이런 거 지켜 세워주면서 뭐 손님의 의기양양 허풍을 뭐 떠버리는. 그럼 아가씨가 목이 마르다고 꿀차 한 잔 사달라고 아양을 떤다. 남자 쉽게 응한다. 그럼 우리 언니도 한 잔씩 사줘 이러면 대기 중인 언니들을 뭐 쭉 돌리겠죠. 한 잔에 2,000원이니까 뭐 하루에 100잔만 팔면 되겠네. 그렇게 팔리는 꿀차수가 엄청나다. 저녁을 8시에서 아침 8시까지 했는데 순수익이 매일 한 30, 50이 정도가 되었다. 그녀는 물론 받은 꿀차를 먹지 않는다. 일하는 내내 마주보고 앉아있다. 처음에는 좀 민망했는데 서로 뭐 젊은 사람인데 무슨 직업인지 아는데 안 민망할 수가 없다. 오픈할 때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쉽게 친해졌다. 그럼 포주들이 무섭게 관리하고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하지를 못한다. 이때 인신매매 이런 거 할 때니까 잡혀온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나를 삼촌이라 부르며 서로 보이지 않는 위안이 되어갔다.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침 7시 되면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나는 마차 정리하고 일정 구간을 빗자루로 청소한다. 그러면 6가게 수십 명 여자들이 거의 반나차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앉아있고 그 앞에서 빗자루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저끼리 짓궂은 농담하며 깔깔대고 웃곤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응원가를 불러주기도 했다. 뭐 최진실 안재욱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였는데 주제가가 뭐 선풍적이었다. 뭐 사랑했던 너를 잊지 못해 뭐 하든 잘 모르겠고 이 노래에 약간 개사를 해서 사랑했던 무슨 삼촌 잊지 못해 부디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짓궂게 청소하는 나를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매우 민망하고 얼굴 빨개지는 일이다. 그리고 여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못을 받거나 형광등 갈아 끼우는 일도 내 몫이다. 하루는 형광등을 비추는 형광등이 나가버렸다. 골목을 비추는. 그래서 뭐 형광 갈아 끼우는데 삼촌 배꼽 보여 깔깔깔. 뭐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못에 걸린지 바지가 푹 찢어졌고 팔꿈치와 허벅지에서 피가 났다. 이모들과 아저씨들이 놀라 뛰쳐나왔지만 아픔보다는 민망함과 창피함에 근데 진작 나를 걱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뛰쳐나와 나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빨리 바지 벗으라고 성화했다. 짓궂게 장난치며 괜찮다며 벗으라 했다. 약을 발라주고 자기 추리닝 바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꼬밀 거야 이러면서 뭐 서로 깔깔대기도 했다. 항상 인형처럼 무료하게 밖을 보고 있는 그녀들에게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준 해프닝이었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이모한테 전화를 했다. 내가 오늘 쉬겠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빗발치듯이 지쳐 걸려왔다. 그녀들이었다. 많이 아프냐고 병원 가보라고. 자기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민간 처방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라 저렇게 하고 있어라. 그녀들은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나는 감동받았고 불쌍한 그녀들 생각에 혼자 꽤나 울었던 기억이 있다. 3개월 정도를 미아리 생활했고 친밀감은 가족 이상이 되었다. 이곳의 생리를 이야기하자면 그녀들은 5시 이모라는 사람 이소라의 목욕탕과 미용실을 간다. 그리고 8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아이고야 진짜 5시부터 참 힘드네.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는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 그래서 그녀들은 도망 못 가는 것이다. 감금이 맞는 것이다.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오후 5시에 다시 머리 감으러 가면 10시간 정도 자고 일해야 되네. 아유. 빚에 묶여서 도망갈 생각 못했고 대부분 좀 언어 구사 이런 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거지. 그 중에 못됐다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정이 굶주려 있고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저거 많은 여자를 대해왔지만 약사 빠르고 계산 빠른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사창가 몸을 파는 여자들을 아주 비하하는 이야기라면 괜히 화가 나서 열변을 토했던 적이 많다. 나도 그런 시선으로 보았다. 대부분 사람도 오해죠. 뭐 돈 때문에 일하지 그 좋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 자기 입장이 되지 않고 모르듯이 나 또한 그녀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일하는 분들을 비하할 생각이 일절 없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핵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부 시작이네요. 얘네 때와 같이 그날도 서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을 때쯤 내 바로 앞 가게 안에서 심상치 않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뛰어 들어갈라 했으나 앉아있는 아가씨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매우 궁금했다. 아가씨들도 매우 곤란하고 당황하는 듯 했다. 그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는데 그 목소리 주인공은 가게 이모였다. 아가씨 한 명을 발굽벗긴 상태로 발로 밟고 때리고 구타를 했다. 아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껴안고 말렸다. 이모 왜 이래 참아요 하면서 무서움에 눈치만 보고 있는 아가씨들에게 눈치로 사인을 줬다. 벌거벗고 맨 맞고 있는 아가씨를 방으로 데리고 갔고 다른 아가씨들이 이모를 데리고 나왔다. 커피 한 잔 주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했는데 그렇게 때린 이유는 한쪽 다리가 없는 손님이 와서 그녀를 초이스했는데 그녀가 인상 쓰면서 거부했다는 이유다. 그래서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그녀를 두드려 팼다고 한다.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졌다. 평소에 아가씨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녀의 어머니처럼 따뜻했던 이모란 사람이 그냥 애들을 장사하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정말인지 화가 났고 역겨웠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아까 매를 맞았던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자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문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니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꼭 깨물고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나와 눈이 마주친다면 그녀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평소에 삼촌하며 장난치던 사람인데 자기가 발가벗은 채 방바닥에서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매우 난감했고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그날은 그녀들도 매우 화가 나 있고 억울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난 그녀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을 옮기기에는 매우 망설여지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날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들에게 평소보다는 더욱 의미심장한 작별 인사를 한 후 퇴근을 했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잤겠지만 그날은 미어리 근처 어딘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때웠다. 아침 10시 작은 철근 쇠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품속에 넣고 다시 사창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모든 가게는 커튼이 쳐져 있고 밖에서 걸어잠근 자물쇠들이 걸려져 있고 조용했다. 아까 그 가게 앞에 도착했다. 이모들은 모두 퇴근을 한 것 같았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주변 동태를 살핀 후 철근을 꺼내어 자물쇠 사이에 끼워넣고 힘을 줘서 비트니까 쉽게 자물쇠가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내가 관리하던 가게 6개의 자물쇠를 모두 뜯어냈다.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인가 내다보던 그녀들에게 얘기했다. 도망갈 사람은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그녀들은 매우 곤란해하며 또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 짐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짧은 인사들을 하고 나누며 각자 흩어졌다. 나도 급히 택시를 타고 상계동 쪽으로 도망쳤다. 손발이 떨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기도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완전히 다리가 풀려버렸다.
어디선가 계속 전화가 왔다. 휴대폰을 받을까 말까 벌써 들켜버린 걸까? 지금처럼 발신 번호 표시가 되지 않는 때였기에 휴대폰이 울 때마다 다리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다. 공중전화를 통해 내 음성사삼을 들어보았다. 도망가는 그녀들이 각자 고맙다고 언제 꼭 한번 보자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침에 공원에 젊은 놈이 펑펑 우니 산책 나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 지금이라도 누가 나를 잡아갈 것 같았다. 이모들은 오후 5시쯤 출근하니까 이 사실을 모를 것 같았다. 그런데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니 아까 도망갔던 아가씨 중 한 명이 지금 도남동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다. 택시 잡아 타고 가니 5명이 모여 있었다. 그때 잊을 수 없던 기억이 나는 그녀들이 진한 화장한 얼굴만 보아왔었다. 하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보니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모두 19살 정도의 나이 어린 아이들이었다. 가슴이 막막했다. 내가 잘한 짓을 했다고 여기졌다. 그 아이들에게 나에게 고맙다고 했고 어떻게 도망쳐 다닐 거냐 하니까 걱정도 해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강원도인데 모두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 우리도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 하기에 모두 기뻤다. 그렇게 강릉에 도착했다. 그 아이 집은 매우 허름했고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간만에 보는 딸과 우리 댁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 또한 어머니에게 별반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그녀 집에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내 핸드폰은 계속 울려댔고 받지는 않았다. 혼자 밖으로 나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음성 메시지는 이모들과 무서운 남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좋게 말할 때 빨리 연락해라. 너를 죽이겠다 등등.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애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린 강릉에서 6명은 정말 재밌게 놀았다. 요리도 하고 바닷가에 뛰어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술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협박 메시지는 계속 쌓여만 갔다.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다. 괜히 이곳 강원도에 있어도 쉽게 잡힐 것 같다는 두려움도 들고 그때 큰 결심을 했다.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로. 일단 미아리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종암경찰서이다. 사실 좀 두렵게 했다. 경찰과 그런 업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라는 걸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기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찰뿐이었다. 어느 형사와 통화 연결이 되었을 때 그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 형사가 차분히 듣더니 직접 만나자고 했다. 솔직히 만나기 직접 좀 꺼려진다고 죄송하지만 사실 꺼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이 강릉으로 내려올 테니 강릉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같이 온 5명 여자들도 함께 나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은 나 혼자 나가겠다 했다. 그리고 여자애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일단은 경찰서 근처까지 함께 갔다가 여차하면 모두 흩어져 도망가라고 당부를 했다. 나도 아이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이들과 강릉 경찰서 갔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신호를 하고 보내기로 하고 나 혼자 경찰서로 들어갔다. 조금 전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걱정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 2명과 인사를 나눈 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행히 2분 모두 친절했다. 근데 형사분들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은 종암경찰서에서 미아르 텍사스에 대한 아주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극비로 진행되는 일이기에 자기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신변보호는 자신들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벌어진 지 대략 3-4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형사들은 나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 충격이었다. 하지만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내가 청량리 588의 똘마리인데 미아리로 위장 취업해서 여자를 꼬셔서 청량리 사창고로 빼돌렸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제 사실 알고 보니 젊은 사람이 참 용기 있는 일을 해주었다고 했다. 나는 고민 끝에 밖에 있는 동생들을 모두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종이에 빽빽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도 몰랐던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각자 선불로 빚을 지게 하고 그 선불에 말도 안 되는 이자들이 쌓여서 도망 못 가게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일을 시켰으며 임신할 경우 병원도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약을 먹여서 애를 지우게 하고 매일 구타가 이루어졌으며
등등. 그렇게 형사들이 돌아갔고 나도 동네 친구들과 연락하며 미아리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그곳 이모들과 건달은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일단 나는 강릉에서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아가자고 제안을 했다. 철없는 애들이 울고불고 같이 살자고 했다. 자기들이 돈 벌어올 테니 모두 이렇게 함께 살자고. 우린 펑펑 울었다. 서로 불쌍하고 가엾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다시는 그런 일에 발들이지 않고 학교 중단한 아들은 다시 학교로 가고 제대로 된 직장이 취직해서 서로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을 했다. 다음날 막상 떠나왔으니 갈 곳이 없었다. 삼척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삼척에서 별달리 하는 일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때였다. 뉴스에 믿지 못할 일이 보도되고 있었다. 종암경찰서에 최초의 여자 서장이 부임을 했는데 미아리 사창가를 뿌리 뽑겠다는, 한마디로 미아리 사창가를 초토화하겠다는 지금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시초였다. 그 형사분들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이 이거였구나 싶었다. 그리고 나는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사건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에 종암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 질수를 해달라고. 며칠 망설임 끝에 명동에서 형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종암경찰서로 갔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이미 경찰서 앞은 사창가 업주와 보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고 신변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후 그간에 내가 보았던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나머지 여자아이들과 연락은 하고 있었지만 경찰에게는 연락처 모른다고 했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종암경찰서 여서장의 미아리 초토화 작전은 거세어졌고 매일 뉴스에서 그 일뿐이었다. 몇몇 연락하는 형들에게 전해 들었기로는 이번 종암경찰서 수사 자체가 내가 꼰질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까지 확대되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고. 넌 이제 잡히면 인생 종치는 거라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이젠 숨어서 살아가라고. 그런 두려운 걱정 섞인 말을 전해 들었다. 미아리 업주 사이에 내 이름 이미 유명해져 있다고 했다. 전국 구건달들이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날 도망갔던 몇몇 여자애들이 다시 붙들려와서 그 사실이 맞다고 업주들에게 증언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23살 청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다. 솔직히 제 아무리 건달들이라 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날 찾아내겠냐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난 날들이었다. 일단 숨을 곳이 필요했길래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곳에 숙직을 해결하며 쉬는 날에도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대략 2년여를 숨어 지냈다. 그렇게 미아리 사창가는 없어져 갔고 그 2년 사이에 그곳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 율락녀 몇 명이 사망하고 많은 일이 있었다. 나는 정신과 가서 심리치료도 하고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내 자신도 떳떳하기에 다시 미아리로 찾아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떳떳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겁도 없이 찾아갔다. 이미 많은 가게들을 영업하지 않고 있었고 몇몇 가게들만 불 켜진 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가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보조 아줌마에게 이전 가게 이모 이름을 대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다. 모두 나를 형사쯤으로 아는지 대답을 피했다. 메모지에 연락처를 주고 내 이름을 말해줬다.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태도가 돌변하더니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해댔다. 너 때문에 미아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한참 후 그곳 미아리에 있는 해병대 초소 앞에서 예전의 이모들 2명을 만날 수 있었다. 나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온갖 욕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나는 떳떳했다. 나는 3년 전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또한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나름 조리 있게 대꾸했다. 서로 말이 통할 리 없었다. 하지만 난 이렇게라도 뭔가 결론을 짓고 내 생활을 찾고 싶었다. 이모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나는 어떤 아저씨들에게 끌려가 얼음 창고에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다. 그리고
종암경찰서 여서장의 사건과 내가 저지른 사건이 관련 없음을, 그리고 다른 이익을 위해서 저지름이 아님을 주장했고, 그들은 주먹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다음 날 풀려나와 다시 미아리 근처에서 나를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만 하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들이 생각나고 난다. 이미 10년이 지나서 얼굴도 이름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 그날 있었던 일은 그녀에게 삶에 도움이 되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했던 것일까? 만일 이 글을 읽게 되어 연락이 닿을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소주 한잔하며 지난 일들을 추억해보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이 미아리 근처이기에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미아리를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버릇처럼 그곳에 내려 그 골목을 걷곤 한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거의 흔적이 사라지긴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살아온 내 자신에게는 가장 뿌듯하고 용기 있는 일들이었기에 그때를 추억해 보기도 한다. 그곳에서 흘려야 했던 수많은 여성의 눈물과 한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오기도 한다. 남들에게 몸 파는 년이라 손가락질을 받지만 각자 가슴 속에 품고 있을 아픔을 내색도 못하고 겨우 다만 몇만 원에 아무 남자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그 뼈저리게 아픈 기억을 그녀들이 잊고 10년이 지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기도해 본다.